월간 청소년 문화발전소 10월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 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발전소 오경옥 소장입니다. 네, 오경옥 소장님 또 출연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찾아오게 됐는데 첫 번째 시간 저희 녹음분이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 팟캐스트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 플랫폼 두 군데로 나가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이 들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사회성 있는 이슈로 다가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신 건 아니지만 청취로 동참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한 이제 주거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전세 비용 9억 원이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짚었었고요. 네네네. 쉼터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의 이제 공간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공간을 뭐 천년만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인에서도 2018년부터 이 공간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구청에서 진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했었던 거지, 사실은 골자였죠. 근데 이제 2021년 6월까지 이 공간들을 알아보는 과정들 속에서 구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공간을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좀 내리게 됐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폐쇄를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청원들을 올렸고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 청원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3,158명이 참여를 해서 이 청원은 사실은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쉬운 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받은 내용만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청원에 올라오게 되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이 사실을 알렸지만 청원 인원이 3,000명대에서 그친 걸로 보아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송 내보내고 또 우리 저희 시사인 라이프에 기사가 올라간 이후에도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뤄주었잖아요. 특히 네. 방송사에서도 다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에 힘이 모이지 못한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청소년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환경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전에 그 청원이 올라왔었던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 이제 활동진흥원의 이제 원장 취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가부에서 승인했으면 됐었던 문제인데 여가부에서 사실은 이제 승인하지 못하고 재임용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계에서도 이렇게 움직였었고, 근데 그때 청원들이 1,000명 조금 넘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3,000명이 넘었다는 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어떤 특정 재단에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이제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의 수장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도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좀 더 이렇게 힘을 같이 부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3,000명이 조금 넘게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말이 나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까지 좀 더 많은 힘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10월에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강서구의 서진학교. 강서구의 대표적인 특수학교죠. 그리고 언제죠?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데 학부모님께서 무릎 꿇는 영상, 무릎 꿇고서는 애원하는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서진학교 문제를 오늘 첫 번째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두 번째 토픽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토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서진학교. 왜 서진학교를 오늘 이번 10월호 첫 번째 토픽으로 정하신 건가요? 네, 앞서 9월에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과 연결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유치하는 과정들 속에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던 님비 현상,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시선들,
자, 그 출발선에서 가장 그 핫 이슈였던 서진 학교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그 영화 이제 상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 가는 길이 개봉을 하면서 서진학교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재조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개봉을 하면서 이 서진학교 건립 과정에 이제 갈등 문제들을 거론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지역에서 설립을 반대했었던 주민이 이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그 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서진학교의 문제들은 지역의 갈등 속에서 해결이 됐었고 그걸로 결과론적으로는 2020년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개교를 했고 현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죠. 근데 법적인 공방이 다시 그러니까 펼쳐졌다. 그럼 여전히 이 문제는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자, 무엇보다도 좀 아이러니한 게요. 특수학교가 왜 님비 현상의 대상이 되는가?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면 지역 사람들이 뭐 좀 싫어하거나 좀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왜 혐오하는가? 왜 그게 들어오면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동네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뭔가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청소년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노인복지시설. 최근에 그 송파구에서도 시립 송파 실버 케어 센터가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때 이것을 보고 한 국회의원이 검색을 하시면 그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분이 이를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오랜 수건이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것을 이제 막았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대상들을 품고 가야 되는 그 대상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주민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들과 주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들에 더욱더 동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사실 최근 9월에 있었던 이 송파의 그 노인시설의 이 설립 무산에 대한 그 사례가 또 한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면에서 더 살기 좋은 지역,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장이라든가 진짜 뭐 화장장 같은 게 사람들이 감정상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꺼린다는 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실버타운이 뭐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건 지역 내에 해가 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집값에 그게 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행동, 더 심하게 말하면 인종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몰아세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혐오 시설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이제 시각들,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자치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될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중심축이 됐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확대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진학교가 그랬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송파구의 이 실버 케어 타운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근데 이런 그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이 로드맵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학교가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서진학교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또 만만치 않은 님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중랑구에서도 이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때 2017년, 2018년에 이슈가 됐었던 게 강서구는 반대하고 그리고 이쪽 중랑구는 환영한다. 같은 시설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른 시민인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거론이 되기는 했었죠. 근데 이거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어떤 촉매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진학교의 그 지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새겨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 사실 2013년 11월에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진학교가 위치한 그 자리가 공진초등학교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줄면서 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폐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네네. 근데 이 땅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학교와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은 그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 지역에 좀 더 욕구가 필요했고 특수 학교에 관한 것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쪽 지역에 또 장애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강서구에 놓는다면 강서구나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다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획들 자체가 그 정당한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주민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이 반대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보다는 찬성 쪽이 좀 높았다가 이거를 좀 더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인접한 LG자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보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LG자이 그 주민 여러분. 그쪽에서 물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자기 그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반대 의견들이 제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난항을 겪고 이때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때는 메르스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의 이 또 대규모 이렇게 집회하는 것들이 좀 차단이 됐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들이 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이 사업들은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강서구에서 그 마곡지구가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참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그러면 그 학교 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지를 이제 찾아보게 됐죠. 왜냐면 지역에서 반대를 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설립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또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를 특수학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보신 분들은 이 학교가 들어오면 여기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 지구 전체의 집값들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내용들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런 우열곡절 곳에 다시 이제 지금의 그 학교인 이곳으로 오게 됐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당시 후보자였죠. 이 공간에 대해서 국립한방의료원을 유치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낫겠어요? 이 그 한방의료원이 낫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는 물론 중요하지만 한방의료원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글로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 혐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분들 속에서 이 이슈가 나오고 막 이 사람들에게 반대를 했을 때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무릎 꿇는 어머님들이 바로 2017년 9월에 이 그 설명회 때 등장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서진학교 문제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거론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때 밝혀진 게 뭐냐면 그 부지는 국회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 그 부지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교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방 의료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아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미 법에는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법상의 학교용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없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님은 본인의 이제 당선이 목적이신 건지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의 실책이었죠.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강서 구민들이 이런 학교에 오게 될 특수 아동이나 특수 청소년들, 뭐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들을 혐오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더 이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시선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2017년까지 전에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봤던 거죠. 계속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슈 전환이 됐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좀 더 파보자라고 해서 이 교육위원들이 직접 보시게 된 거죠. 그랬더니 법의 내용들을 보니 달랐다. 근데 어쨌든 다시 팩트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 후보자님이 이렇게 내세웠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사실 그 내용 봤을 때 그게 서진학교 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내용이 서진학교 부지인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서진학교가 무사히 설립이 됐고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진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이제 새로운 로드맵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 관련 기사 읽기로는 7개의 특수학교가 더 생기기로 되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현재 그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7개의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설립하는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고, 중량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환영을 받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서진학교와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좀 야기도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고 지역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교육권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평등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는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저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 그 개봉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영화를 상영도 하고 상영회도 지금 이제 진행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됐었던 시간이 사실은 5년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영화를 찍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근데 그 어린 자녀를 이제 딸을 둔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이 문제들을 보고 그 무릎 꿇은 그 어머니의 그 사태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기록으로 남기시게 된 거고 그래서 영화의 첫 타이틀롤에 나오면 마로와 마로의 친구들에게라고 하는 자막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영화가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화가 다 어떤 영화인지를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사회성이 있고 의미 있는 영화가 나왔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40년까지 공립특수학교 9개 교를 설립하는 공립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는 연도가 올해인 2021년도부터 앞으로 20년은 2040년까지 정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가 애매한, 뭐 아마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한 개의 특수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는, 자, 그래서 8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자치구에 7개 학교를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곳 중에서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거점 학교 기능을 하는 특수학교 2개를 더 설립을 해서 총 9개의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1단계 계획이 2030년까지 4개 학교를 설립을 하는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중랑구에 설립될 동진학교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특수학교가 총 32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32개 학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32개 학교가 이게 많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라고 하는 특수학급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중등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친구들이 가야 될 학교가 바로 이 특수학교인데 한 자치구에 한 개교가 있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런 특수아동, 또 이들이 성장하면 특수청소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뭐랄까요, 교사 수급도 좀 원활해져야지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개 자치구 인구가 4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만 인구 중에 특수학교가 한 개 학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은 더 상황이 열악할 겁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학교가 있게 되면 일단 교통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수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인구 규모로 40만 정도의 규모의 특수학교가 하나 있다라고 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는 10만이 넘으니까 군 단위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선, 영월 이런 데는 2개 군 인구를 합쳐서 10만이 되질 않아요.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게 굉장히 넓은 서울에 뭐 몇십 배 면적되는 데에 특수학교가 한 개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이라든가 자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제 지인 중에 선배 중에 특수학교 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특수학교 교사인 선배가 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내가 거짓말을 하는 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종업식 날, 이제 졸업식 날 학생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여러분들 상급 학교로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거짓말하는 날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좀 씁쓸한 표정으로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좀 장애가 있고 특히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최대한 이 사회 속에서 사회 일원이 되도록 돕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특수학교의 유무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그 유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9개를 설립을 하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아파트를 9개 단지를 짓는다고 그랬으면 이미 1년 안에 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이런 그 자본이 더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좀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라서 좀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2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2번째 토픽은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서 그 서진학교가 발달 장애 친구들에 위한 학교라면 이제 이 경계선 지능은 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에 놓여 있는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네, 지난 9월에 우리가 그 강남
청소년 쉼터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주안점으로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제가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이 전체의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 볼 때, 이 장애인과 비장애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이 크다라는 거죠. 이 경계선지능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경계선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능지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84 미만으로 71 이상에 해당되는,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저희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말로는 지진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IQ가 중심이 되던 80년대 그런 때만 해도 원숭이보다 IQ 낮다고 막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차라리, 발달장애인처럼 장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 서진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지능 지수가 70보다 이상인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그 지능에서의 84에서 71 중에서도, 이 70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좀 더, 그 장애인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으면, 이 친구들의 성장에 좀 더 이렇게 촉진이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84에 해당되는 친구들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냥 그 동년배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을 때, 얘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이점이 좀 보이는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 대상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가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는 왜 멀쩡한 애가 저래요? 라고 하는, 좀 이상한 아이, 그리고 쟤는 좀 손쉽게 건드릴 수 있는 아이, 이런 식의 이제 그 대상으로 좀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앞서 이제 윤 편집장님이 이야기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그 9월에 다뤘었던 학교 밖, 가정 밖에 이렇게 놓여있는 친구들 중에 또 이 경계선지능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그런 그 분류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곤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아까 서진학교 이야기에서 특수학교, 그러면서 특수아동, 특수청소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발달장애라고도 하고, 지적장애는 정식 용어가 아닌 건가요? 발달장애라고 부르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인 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속에서는 저희가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던가 이런 대상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지적장애도 다 포함이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더 포커스를 잡냐면요. 이게 그 9월 달에 다뤘었던 내용들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맞물려요. 아까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의 이제 시설의 자립에 대한 대상들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자립 지원 대상자 중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아동 자립 지원의 세 번째 트랙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동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임들은 이 지능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처우도, 우리가 그렇게 염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평생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이제 그 집에서 사실은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정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소화가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지원들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역시 서진학교 친구들에게 저희가 교육권, 그리고 가장 누려야 될 기본권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게도 온전하게 이 친구들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조금 전에 차라리
그 지능지수 IQ 71에 근사한 70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장애 등급을 받으면 서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좀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면 큰일 납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그 경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장애의 범주에 있었던 친구가 이런 교육적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지능이 상승해서 경계선으로 갔을 때에는 그 친구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저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치화로 했었던 부분들 속에서 이 경계선 지능인들을 이 수치로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이 친구들의 사회성을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낮은 친구들, 네.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 친구들도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품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 개방형 외톨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도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쟤는 너무 이기주의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대상자들도 존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능 지수가 이렇게 이제 그 보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사회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이 용어 사용들을 지금은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그 자립 그 지원에 관한 정책에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경계선 아동들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 교육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들이 수행이 되고 내년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안점은 청년이 좀 이렇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이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내년에 종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이제 25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있고요. 처음 이제 서초구에서 그는 경계선 지능 그리고 양천 그다음에 노원에서도 이 조례들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현재 구로구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아닌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조례로 여기는 명칭을 좀 더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더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때 느린 학습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충북 준평 출신의 선비 김득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느린 학습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습 진도를 못 따라가서 굉장히 놀림도 당하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격려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책을 계속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60세가 넘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그 이후에 학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후세에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느린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들이 사회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고 사회에 한 역할을 하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미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로드맵들이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청소년 문화발전소 10월호 이렇게 꾸며봤고요. 다음 달 11월에 또 오경호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